실천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드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찾을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주제, 공간적 자유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평온함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삶의 평온함은 생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주는 것이다. 많이 듣던 말이죠. 생각은 평온함을 오히려 깨뜨립니다. 철학을 공부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실험할 것. 음, 철학을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실험해 봐야 합니다.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다음 첫 번째 주제부터 공부합시다. 공간적 사유. 공간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타자와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가? 그렇죠? 타자와의 투쟁 때문에 우리는 잠 못 들고 마음이 불편하죠. 첫 번째, 존재와 존재의 부딪힘은 인간 최대의 즐거움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쟁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특히 철학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자, 자신이 뭔가 사유를 하거나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서 자신의 철학의 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부족, 무엇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가? 풍요의 이상이 우리를 가게 시킨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람과 부딪힘이다.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부딪힘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타자와 생각이 다른 것은 얼굴이 다른 것과 같은 유전자적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죠? 생각이 다른 것은 유전자적 현상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타고난 여러 가지 본성 등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타자의 얼굴은 자신과 같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타자의 생각은 자기와 같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우정이 부딪힘에 의해서 위태로워지고 우정도 부딪힘, 우정이 부딪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 또한 부딪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관계가 부딪힘에 의해서 무너진다.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상대로 타자와의 부딪힘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른 타자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부딪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딪힘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딪힘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그 부딪힘이 자기 삶의 모두인 것처럼 느끼는 선형적 사유에 기인한다. 선형적 사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형적 부딪힘이란 일차원적인 타자 존재와의 부딪힘, 타자 의지와의 부딪힘, 타자 인식과의 부딪힘으로 정의합니다. 극히 일부분이 부딪힘이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타자와 부딪힘은 우리 사회 공간 속에서 사회 공간은 의지와 존재와 인식이 구성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 공간 속에서 일시적이고 매우 매우 부분적인 부딪힘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자, 선형적 부딪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간적 사유에 있다. 공간적 사유. 자신의 공간 속에서, 공간 사유 속에서 선형적 사유 부딪힘을 포용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부딪힘 없이 각자 삶의 평면과 공간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 선형적 부딪힘은 우리 사유 공간 세계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타자를 바로 알지 못하고 타자는 우리를 바로 알지 못한다. 타자와 부딪히면 멈추어 자신의 사유세계를 천천히 볼 것. 그 부딪힘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가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타자와의 부딪힘이 일어나면 삶의 사유 공간에서 그 부딪힘의 위치, 존재, 의지, 인식의 위치를 사유하는 것을 잊지 말 일이다. 노트 속에 잘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삶의 사유 공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존재, 의지, 인식이 구성하는 공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 관계한 공간이 이루는 세계에서 선형적 부딪힘, 우리가 보통 다툼이라고 생각하는 선형적 부딪힘의 자금을 인식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 투쟁 지점을 피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부딪힘의 회복 방법입니다. 회복 방법. 이는 물론 오랫동안 풀어야 할 사유과제.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공간적 사유, 이것은 시작하기도 어렵고 물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누군가 부딪힐 때 그 부딪힘은 그의 존재, 그의 세계, 그의 사유 공간의 극히 일부분, 내가 부딪히는 그 부분도 내 사유 공간의 극히 일부분임을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간적 사유는 정도를 하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삶의 평온함. 우리가 삶이 평온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삶을 평온하게 만들지 실존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은 과연 평온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신이 아닌 인간이라면 평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 아닌데 죽음을 가진 생명체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 생각의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다. 평온을 위해서. 그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보통 어릴 때 그리고 제대로 철학을 공부할 때이다. 자, 철학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뭐 별로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 철학을 가능한 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시작하면 가장 좋죠. 물론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철학은 음, 가능한 한 어릴 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늦게 시작한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악기를 배울 때도 피아노를 배울 때도 어릴 때 시작해야지 잘할 수 있죠. 자, 삶의 평온함은 철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다고 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철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행함을 행함까지 이어지는 어떤 드라이빙 포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만 했다고 세상이 삶이 평온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철학책 100권을 읽었고 뭐, 대단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삶의 평온함,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행함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자, 생각은 오히려 평온함을 깨뜨린다. 오히려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평온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철학을 공부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실험할 것. 쓰여 있는 대로, 쓰여 있는 그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도입부에 한번 읽고 넘어왔던 그 부분이죠. 음, 쓰여 있는 대로. 지금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내용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실험해보고 또 제대로 쓰여 있는 대로 제가 여기서 수업 받는 대로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수업 들을 필요 없겠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실제로 실험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책들,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평온함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하여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 숨 쉬는 것도 행동이죠. 우리는 숨 쉴 수 있어 평온하다. 그 다음은 가장 가깝고 또 다툴 필요 없는 실존 나에 대하여 사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적 또 접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 쉰 다음에는 어, 실존 나 자신에 대해서 사유할 것. 오늘 저녁 나를 찾아 떠나면 새벽 전에 나를 찾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속 나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죠. 만일 그것이 실존이 맞는다면 눈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알아챈다. 우리가 실존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눈 있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죠. 눈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실존을 찾아도 그 사람이 실존을 찾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기, 번째, 두 번째, 삶의 평온함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까지가 간단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봅시다. 삶의 평온함이란 무엇으로부터 기원하는가? 삶의 평온함은 삶이 편안해야 평온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을 공부해서 플라톤의 이데아죠. 이상향을 생각해 보거나 유크레티우스를 사유해서 우발적
마주침의 세계를 인식해 보거나 알티세르의 평등한 세계를 꿈꿔 보기도 하고. 알티세르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 많죠.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연대를 모색해 보기도 한다. 삶의 평온함을 위해서. 스피노자, 네글리와 같이 국가를 넘어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푸코의 생각과 같이 권력으로부터 도피를 선동해 보기도 한다. 자, 부처님의 생각도 공과 무를 공부해서 삶의 진리를 듣고, 특히 부처는 실존적 존재에 아주 가깝죠. 자, 예수님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사랑을 모방하기도 하며, 사르트르의 실존적 존재를 공부하기도 하고, 대자적 존재, 직자적 존재, 대타적 존재를 공부하면서 삶의 평온함을 찾아보기도 하고, 니체, 이 보석 같은 니체, 인류의 보석 같은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초인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벗어 삼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겠죠. 뜨거운 젊음의 지식을 자신에게 공급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사유의 바닷속으로 자신을 방해한다. 조금은 평온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깊은 사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항해해 나가면 마음은 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위대한 정신들의 철학적 능과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의 가치와 살아있음의 고귀함을 주는 놓쳐서는 안 될 가을바람 같은 상쾌한 소설도 있죠. 꼭 철학만 평온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고 삶의 색을 부여해주는, 그리고 삶의 숨결을 부여해주는 밤하늘 별들과 같은 아름다운 시 또한 있습니다. 자, 철학, 소설, 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죠. 다들 훌륭한 인문학적 성취들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있어 삶이 진정으로 평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것들로 평온해지지는 불행하게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위험이 우리 삶을 흔들면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 사유들이 모두 쓸모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용없음에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타자의 생각과 철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오랫동안 사유한 후에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마음속에 각인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자의 생각과 철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오랫동안 사유한 후에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각인해야 합니다. 고귀한 인간, 타자들이죠. 고귀한 인간의 성취, 그들의 철학, 종교, 소설, 시, 예술, 문명,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평온한 삶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식하다고 평온한 건 아닌 거죠. 학자라고, 철학자라고, 철학자, 철학 논문 몇 편 써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쳐도 평온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을 향한 길을 멈출 것. 철학 공부가 다, 문학 공부가 다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발하기 쉽지 않지만 좁은 문을 열고 지금 실존 나를 향해 떠날 것. 자, 실존을 찾아 떠나야지만 진정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면 된다. 그 속에 평온함이 존재한다. 몇 개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행함의 계곡이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 처음에 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죠. 우선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문 안에 들어서면 사형 직전 구사일생으로 탄핵한 죄수가 벌판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야 한다.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맹수도 깊은 고랑도 가시밭길도 그에게는 무관하다. 이런 사형 직전에 도망간 죄수가 맹수가 무섭겠습니까? 깊은 고랑이 무섭겠습니까? 가시밭길이 무섭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절실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 더 이상 쫓기지 않게 되면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벗어나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면 드디어 평온함이 찾아올 겁니다. 자, 우리는 벗어나 달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오랜 시간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음습한 삶의 감옥과 그 추적자로부터 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즐겁고 밝은 녹색 들판에 바다를 때까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편안한 실존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공간적 사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간적 사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삶의 평온함. 두 가지 방법이죠. 삶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공간적 사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실존 철학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메모해 가면서 실존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